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요즘 보도를 보면은 북한군이 9.19 군사 합의를 깨고 13일부터 14일까지 연 이틀 동안 대남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그래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또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그런 사건에 관해서 전 정부가 이 씨에 대해서 월북몰이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야당은 이제 정부가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면서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어요. 전국이 좀 어수선한데 이제 뭐 2024년 내후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이때 옳고 그름을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라 제 23대 법흥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흥왕은 22대 지증왕의 맏아들이죠. 왕비는 보도부인 김씨인데, 이 법흥왕은 백제 동성왕의 딸을 그 후궁으로 맞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백제하고 왕래가 잦았죠. 그리고 태자 시절에 백제 가서 체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동성왕의 딸과 눈이 맞아서 이런 그 부부관계를 맺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남모와 모랑이라고 하는 두 남매를 두었고, 이 남모는 이제 나중에 화랑으로 이제 활약도 하고 그러는데, 왕비인 보도부인한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어요. 그래서 딸만 있었지만은 그 후계가 백제 여인인 이 보가공주의 아들한테 왕위가 물려지지 않고 나중에 이제 왕위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죠. 514년에 즉위해 해가지고 541년까지 왕자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 지증왕이 그 개혁 정치를 했잖아요. 소를 농사에 활용을 하고, 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을 하고, 또 그동안 순장하던 그런 풍습도 없애고, 여러 가지 그 개혁 정책을 폈는데, 이 법흥왕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주 왕권을 강화하고 상당히 정치를 잘한 그 신라의 그 부국을 이룩한 그런 왕이에요. 신라는 그 지증왕 때서부터, 지증왕에서 법흥왕, 그 다음 세대인 그 진흥왕 때까지, 진흥왕 때 이르면 뭐 신라가 삼국 중에서 제일 강성해지니까 이러한 기틀을 법흥왕 때 마련을 했다고 봐야 돼요. 이 법흥왕은 이제 즉위하면서부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 신라는 육부 귀족 체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육부 귀족의 그 연맹 체제예요. 그래서 육부 귀족의 그 화백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 이제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즉위해서 왕호를 즉위해서 중국식 왕호를 사용을 해. 건원이라 건원이라고 하는 최초의 그 왕호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 즉위 4년인 517년에는 병부를 설치를 해요. 이 병부 설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육부의 귀족들마다 다
그 병사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앙군으로서의 병부를 설치한 것이야. 중앙군으로서의 병부를 설치해서 육부에 있는 그 사병들을 전부 통할하는 그런 강력한 중앙 군대가 창설이 된 거예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위 7년, 520년에는 율령을 반포하고 또 복제 관제를 반포를 했어. 그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이란 말이에요. 법충률, 법령.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법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그 문서화된 그런 법이 없었고 모든 것이 이제 구전으로, 구두로 이렇게 실행이 됐었는데 이걸 아주 완전한 법 체계로다가 공포를 했어. 그래서 왕명을 거역하면은 뭐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놨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관제도 그동안 뭐 아무 옷이나 입고 궁궐을 출입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복제를 정해서 귀족에 따라서 제일 높으면은 자주색, 그 다음에는 붉은색, 그 다음에 뭐 남색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색깔로 복제를 만들었어. 그래서 입고 있는 옷만 보면은 저 사람이 신분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래서 통제를 강화를 시켰어요. 율령과 그 복제를 공포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 육부의 그 귀족 연맹을 통제하는 데는 상당히 그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래도 화백회에서 왕이 뭘 하고자 해도 화백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기 때문에 말이지. 그런데 이 법흥왕은 그 당시가 이제 중국에는 그 양나라가 큰 대륙의 양나라가 그 대륙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양나라도 인도에서 들여온 그 불교를 받아가지고 아주 나라가 번성을 했단 말이지.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천자문도 사실은 양나라에게 주웅사라고 하는 사람이 천자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양나라가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융성한 것을 본받아 가지고 이 법흥왕도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이러는데 이 육부의 귀족 연맹장들은 그동안 그 천신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샤머니즘 같은 이런 무속 신앙이지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그 배척적인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법흥왕은 이 불교를 이미 눌지왕 때에 불교가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법흥왕은 이 불교를 융성시키고 국가의 이념으로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불교를 그 장려를 해야 되겠는데 육부의 귀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이제 527년에 이차돈이 순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차돈이 순교. 그래서 이차돈이 순교를 하면서 불교가 이제 공인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이차돈은 그 당시에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 그런데 그 이차돈은 중이 아니야. 중이 아니고 이 궁궐에서 일을 하는 그 내사사인이라고 하는 그 벼슬을 가지고 있던 왕의 측근 그 관료예요. 말하자면 또 법흥왕하고는 당질간이야. 법흥왕의 그 사촌의 아들이니까 이 당질이란 말이지. 그러니 법흥왕과 이차돈은 사실 그 친인척 관계인데 왜 법흥왕이 이차돈을 죽이냐? 순교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을 거역하다 죽임을 당한 것이 순교인데 그 이제 이차돈이 어린 이차돈이 법흥왕이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으니까 법흥왕을 찾아가 가지고
그 해결책이 있다. 비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그게 뭐냐 하니까 왕이 참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 그래서 그 경주에 있는 천경림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신성시되는 그런 땅이 있어. 거기에다가 흑륜사라고 하는 절을 짓겠다. 절을 지면서 내가 왕명을 받아서 이 절을 짓는 거라고 이렇게 소문을 낼 테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귀족들이 반발할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왕은 내가 시킨 일이 없다 하고서 나를 처형시켜라. 그렇게 되면은 이 귀족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 이차돈과 법흥왕이 사실 미리 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 이제 그런 이 왕과 그 이차돈이 이제 왕과 미략한 대로 천경림에서 그 흑륜사를 짓기 시작을 해. 흑륜사를 짓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육부의 귀족들이 가만히 두나요? 육부의 귀족들이 가서 이차돈한테 이차돈한테 막 항의를 하니까 이차돈이 이것은 왕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그래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말이지. 이렇게 항변하니까 그리 귀족들이 어디로 몰려가겠어요? 법흥왕한테 몰려가가지고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해. 그러니까 이제 법흥왕이 나는 그런 거 시킨 일이 없다. 당장 이차돈을 불러와라. 이차돈을 불러와서 신문을 하면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해 그 전전해 율령을 반포했다고 그랬잖아요. 율령. 임금에게 말이지. 왕에게 거짓말을 하면 처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율령의 근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율령에 의해서 처음 희생된 사람이 바로 이차돈이란 말이야. 이차돈을 반월성에서 목을 쳐. 이차돈의 목에서 신빛 우유가 솟아나고 뭐 꽃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렸다 뭐 이런 기록이 삼국유서나 해동고승전에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지. 이렇게 이제 이차돈이 순교를 하고 나자 법흥왕이 이제는 강력하게 밀어붙여. 그 순교한 그 다음에 528년에 불교를 아주 국교로다가 선포를 해. 뭐 이차돈이 순교하고 나니까 이 귀족들이 이제 세력이 한풀 꺾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 놓고 불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는 그런 공포까지 하게 됐죠. 이것이 이렇게 이제 불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 나서는 이제 왕명에 대항을 하는 항명을 하는 그런 귀족들이 이제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서부터 정말로 이제 중앙집권 이때부터 이제 중앙집권화가 돼가지고 왕의 말빨이 먹혀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들어온 것이죠. 이 여파를 몰아가지고 531년에는 그동안 백제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신라를 괴롭히고 있던 그 금강과야를 쳐서 복속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이제 정치를 잘 했지만은 역시 그 법흥왕은 불교에 너무 심취를 해가지고 말년에는 왕비 보도부인과 함께 흑륜사에 들어가서 중이 됐다고 그래요. 중이 됐어. 그리고 이제 왕위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 동생 입종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조카지. 조카이면서 또 애손자이기도 해. 애손자이기도 한 삼맥종한테 그 왕위를 물려줬어. 이 사람이 바로 이제 24대 진흥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돈은 성이
이씨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차돈은 성이 박씨야. 박씨. 그래서 박이차돈이야. 박이차돈. 그리고 이제 진흥왕은 이름이 삼맥종인데 이게 김씨니까 김삼맥종이 되는 것이지. 붕왕의 뒤를 이어서 신라의 최전성기를 이룬 진흥왕의 시대는 다음 주에 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